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요청받은 건 방금 말씀하셨듯이 좀 새 정부가 좀 들어섰는데 새 정부의 이제 노동 정책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 뭐 전망 아주 이제 확실한 전망까지는 아닙니다만 이제 대강 새 정부의 노동 정책이 이러저러한 방향으로 갈 것 같다라는 정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하지만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이제 근거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는 그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에서 제시한 공약집이 있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노동 공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1차적인 자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아주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고용노동부에서 국정기획위원회에 이제 보고한 이제 업무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그 업무보고 자료에는 공약이 무엇이고 그 공약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행하겠다라는 계획이 초안으로 이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 그 마지막 단계가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마지막 단계는 뭐 예전에는 이제 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를 작성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인수위 단계가 없어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지금 현재 업무 보고를 받고 있고, 그래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어떠한 과제를 앞으로 이행할 것이며 그 계획은 어떠한 어떤 로드맵, 이행의 로드맵까지를 포함해서 제출하게 되는데, 대체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한 2, 3개월 정도 지나야지 국정과제가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국정과제에 과연 노동정책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모릅니다. 아직은 모르지만 대강 추정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직 국정과제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공약을 봤을 때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새 정부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 자리에 앉았죠. 그럼 일단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그 취지나 근거 자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제가 한 50분 정도 이제 얘기를 해 줄 것을 요청을 받았는데, 아마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50분을 거의 다 쓰게 될 것 같아서 끝나고 나면은 뭐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답변하고 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중간중간에 그냥 손 들고 손 안 들어도 되고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질문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크게 개의치 마시고 중간중간에 조금 뭐 모르겠거나 아니면 좀 이상하거나 아니면 추가로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그러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노사관계 정책이 있고 노동시장 정책이 있습니다. 물론 노동시장 정책의 하위로는 노동안전 분야라든가 그 다음에 사회보험, 즉 노동복지 분야,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세분화하면 노사관계, 노동시장, 그리고 노동안전, 노동복지, 크게 보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그냥 굵직하게 나누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노사관계의 영역과 노동시장의 영역,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노사관계 영역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주로 사측과 그 다음에 우리 노동조합 쪽, 이쪽의 그 집단적인 노사관계, 요거를 주로 많이 얘기를 할 때 노사관계라고 하고요. 노동시장은 뭐 고용 문제, 그 다음에 개별적 노사관계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사항들, 이러한 사항들이나 사회보험, 그 다음에 노동안전, 이런 쪽은 대체로 노동시장 정책으로 이렇게 크게 포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노사관계 쪽을 이재명 정부가 공약에 노사관계 관련해서 담은 공약이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교섭 쪽인데요. 초기업 단위 교섭 활성화하고 단체별 협력 확장, 요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이 자체만 놓고 보면 상당히 좀 진취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하고 약간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 때는 요 초기업 교섭 활성화하고, 초기업 교섭 활성화가 별도의 어떤 제목으로 해서 공약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원하청 관계에서 초기업 교섭을 활성화하겠다라고 해서 약간 조금은 이제 부차화된 과제로 그렇게 문재인 정부 때는 있었는데, 요번 이제 이재명 정부 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초기업 교섭 활성화하고 이제 단체협약 효력 확장 제도다, 이게 들어가 있는데요. 초기업 교섭 활성화 부분은 대체로 공약상으로 보면 공공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공공 부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예를 들면 이제 공공 조달 이쪽에 이제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공 부분에 왜 집중이 되어 있을까요? 이 공약은? 정부가 사용자니까. 그렇죠.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름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요 과제 관련한 공약의 특징은 초기업 교섭 활성화인데, 일단 공공 부분에서 먼저 시작하겠다. 공공 부분에서 먼저 시작하겠고, 대표적으로는 공무직 쪽입니다. 다양하게 뭐 예를 들면 기재부, 그 다음에 뭐 복지부 등등이 다 있는데, 행안부 등이 있는데, 그래서 공공 부분 공무직을 중심으로 해서 초기업 교섭 체계를 한번 구축을 해보겠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이제 여기 나와 있듯 중앙부처의 공무직은 인사처, 그리고 지자체 공무직은 행안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 관련된 아마 이제 조합원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중부 지역 지부에도 있을 것 같은데, 요게 아마 이제 본격화되면은 이러저러하게 아마도 이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요거를 이제 민간 부분을 확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모범 사용자이긴 한데, 민간 부분은 또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사적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정부가 직접 하라고 하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어렵다기보다는 그거는 이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법 개정을 하다 보면 또 이제 사회적인 어떤 이 소위 말해서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민간 부분으로는 약간 제한적으로 공공 조달 영역 있잖아요. 공공 조달 영역이라는 것은 정부의 어떤 물품을 이렇게 정부의 돈이나 재원이나 아니면 다양한 형태로 해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어떤 소위 말해서 이제 그게 뭐 위탁이든지 아니면 다양한 관계에서 하고 있는 그런 민간 부분에는 초기업 교섭과 관련해서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갑이잖아요. 그 관계에 있어서는. 민간 부분이라 하더라도 정부하고 조달 계약을 맺기 때문에 갑의 위치가 될 수 있는 거, 어쩌면 이제 발주자가 되는 거니까 정부가 그 발주자가 되기 때문에 그 발주자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초기업 교섭 활성화를 한번 시켜보겠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노조법 이상조 노란봉법.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공공 부분의 공무직, 그리고 공공 조달 계약을 맺은 민간 기업까지 해서 초기업 교섭 체계를 한번 구축해 보겠다라는 게 핵심이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사실은 이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공무직 쪽, 지자체 공무직, 학교 공무직, 교육 공무직 등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대비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공공 조달의 민간 부분은 청소 용역이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데 그 큰 건물 같은 데 가면 다 그런 용역 계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도 정부가 이게 이 소위 말하는 용역업체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도 한번 해보겠다. 그 다음에 돌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봄도 이제 완전히 민간화되어 있는, 시장화되어 있는 영역은 거기까지는 안 되겠지만, 공공 부분과 이제 연계되어 있는 우리 돌봄 영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해보겠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단체별 효력 확장 제도가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 들어보신 적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손 들어봐요. 단체 협약 효력을 확장한다, 말 그대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단체 협약은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체결하는 그 협약인데, 그 협약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조합원에게 적용이 되게 돼 있었는데,
조합원만이 아니라 비조합원, 즉 미조직 노동자들에게도 적용한다라는 건데, 그거는 물론 이제 막 모든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다 적용할 수는 없으니까 동일한 업종, 동일한 직종에서 종사하고 있는 미조직 노동자들에게도 예를 들면 노사가 체결한 특정한 업종과 직종의 노사가 체결한 그 협약을 적용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뭘까요? 그렇죠. 노조 가입 안 하는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우리한테 가장 큰 어떤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불평등이나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죠. 도움이 아주 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노동 조건이나 뭐 임금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노사가 조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미조직 노동자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비슷한 동종의 산업, 업종,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라고 한다면 같이 적용을 받죠. 그럼 이 조항이 현행 우리 노조법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없을까? 있어요. 있어요. 그게 효율력 확장 제도가 구속력 조항인데 일반 구속력 조항이 있고 지역 구속력 조항인데 일반 구속력 조항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기업별 노조가 대부분이고 단체 협약이 기업별로 체결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기업에서 과반수 이상의 노동자가 적용받는 단체 협약은 자동으로 소위 말해서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는 자동으로 조합원이 아닌 경우를 하더라도 그 효력에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일반 구속력 조항이고 지역 구속력 조항은 뭐냐면 하나의 지역에서 하나의 단체 협약을 동일한 업종이나 직종의 노동자 중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 협약을 적용받을 경우에 나머지 3분의 1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자동 효력 확장은 아니고 이거는 노동위원회, 진노위를 거쳐서 기초지자체장이 그거를 승인을 해주면 효력이 발생하죠. 근데 최근에 이게 가장 최근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가 딱 한 번 이 지역 구속력 조항이 3분의 2이기 때문에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하나의 지역에서 뭐 예를 들면 대리운전이다. 여기가 대리운전 이제 노조니까 대리운전 조합원이 하나의 지역에서 대리운전 조합원이 뭐 한 예를 들면 100명이다. 그 중에 3분의 2면 몇 명이에요? 한 70여 명 정도가 하나의 단체별 체격을 받아야지 나머지 3분의 1의 대리운전 노동자에 대해서도 적용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그 요건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거를 충족시키기가 어렵죠.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거의 소위 말해 사문화된 조항이었는데 이게 한번 2018년에 적용이 되었고 그게 어디였냐면 교육공무직 쪽이었어요. 학교 비정규직. 학교 비정규직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학교 비정규직은 3개의 노조로 나눠져서 조직이 되고 있죠. 공공운수노조의 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의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조, 또 하나는 독립노조로 해서 전국여성노조. 이 3개가 조직은 달리하지만 교섭은 같이 해요. 그래서 공동교섭단을 꾸려서 17개의 교육감하고 집단교섭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세종은 다수노조가 어디냐면 전국학비 쪽이에요. 서비스연맹. 거기에서 체결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전국학비에서 자기들이 체결한 이제 전국 그 교섭을 통해서 체결한 그 협약을 효력을 확장해 달라고 세종시 진노위에 얘기를 했고 진노위에서 승인이 되어서 세종시장이 그거를 승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나머지 조합원이 아닌 학교 비정규직에도 세종 지역에 있는 비정규직에도 적용이 됐었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거긴 대부분 다 공립이었어요. 세종시가 좀 특별하죠. 공립이어가지고 공립은 조직률이 굉장히 높아서 거의 대부분 조직이 되는데 몇 명 정도가 민간이 있는데 몇 명 정도 민간학교에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적용을 못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대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진노위라든가 그다음에 세종시에서도 큰 부담이 없었어요. 근데 동일하게 광주에서도 똑같이 효력 확장을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이게 안 됐죠. 왜 안 됐냐? 일단 광주는 민간 학교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확장했을 경우에 부담이 크고 또 하나는 근데 이제
확장 못 하겠다가 아니라 아예 이제 각하를 기각 있고 각하인데 각하를 시켰는데 왜 그랬냐면 아까 제가 효력 확장이 되려고 한다면 몇 분의 몇이었어요? 3분의 2인데 그러면 여기서 2는 뭘까요? 2. 2는 조합원 수죠. 그러면 3. 그래서 광주시에는 그거를 각하를 시켰는데 자기는 3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모를 자기는 계산 못 하겠다. 그러니까 조합원 수는 확실하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어디까지를 자기들이 분모를 할지 모르겠으니 이건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서 그냥 각하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사문화된 조항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이 거의 준비가 안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웬만한 진호위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잘 몰라요. 이제 제가 이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사실 사문화된 그런 조항인데 이 단체별 효력 확장 제도를 어떻게 하겠냐는 거냐면 우리 이제 민주노총에서 계속 주장했던 게 뭐냐면 그 요건을 양적 요건이 아니라 어떤 사회 공익성에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공익성만으로도 확장할 수 있게 해달라. 예를 들면 굉장히 열악한 어떤 임금이나 노동 조건에서 일하는 취약한 노동자 업종 혹은 직종일 경우에는 비록 조합원 수가 굉장히 작다 하더라도 특정하게 노사가 체결한 협약을 공익성을 요건으로 해서 공공적인 어떤 성격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공공적인 성격이라는 건 뭐냐면 취약한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기능인 거죠. 그건 사회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확장해서 다른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적용하자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건 원래 독일에서 그렇게 되어 있었고 독일 제도를 한번 따라 보자라는데 근데 민주당이 과연 이거를 앞으로 효력 확장 제도를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행해 나갈 때 어느 방향으로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업무보고상이나 공약상으로 보면 공익성을 요건으로 해서 효력 확장 제도를 효력 확장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게 이제 나와 있는 거 보면 양적 요건을 폐지할지 그렇지 않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설사 있다 하더라도 공익성을 새로운 판단 기준으로 해서 효력을 확장할 수 있다라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염두에 두고 있는 곳은 청소 돌봄 쪽이에요. 청소 돌봄 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업 교섭 체계를 구축하고 거기에서 초기업 교섭을 통해서 초기업 협약을 체결하면 그 협약을 미조직 노동자들에게도 확대 적용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최소한 이제 청소 돌봄과 같은 그런 어떤 취약한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이 개선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격차가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핵심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 조합원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무임승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박 터지면서 싸워가지고 이걸 따냈는데 가만히 옆에서 있다가 우리가 따낸 이 협약의 내용, 이 과실을 같이 나눠서 먹는 게 말이 되냐라는 조합원들의 문제제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문제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가 항상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단체협약 효력 확장 제도는 도입해야 된다라는 것을 총연맹에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핵심 과제로 들어서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조합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분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 간부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거를 더 이상 늦추면은 오히려 우리 노동조합이 고립화될 여지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우리 노동조합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고 그다음에 노동시장 내부에 있어서의 격차나 불평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조합원의 반발을 이유로 해서 단체협약 효력 확장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이거나 혹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고립화를 더더욱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꼭 부정적인 영향만이 있는 게 아니고 효력이 확장이 되면 그걸 통해서 초기업 교섭 체계를 우리가 구축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의 신뢰도나 영향력을 더 키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체결한 그 협약이 우리 조합원이 아닌 다른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노동조합의 사회적 영향력이 더욱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진취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노조법 2, 3조인데 이거는 너무 많이 얘기가 나왔죠. 핵심은 한 세 가지 정도 돼요. 하나는 이제 하청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는 원청과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를 과도하게 하지 않고, 여기에서 손해배상 청구는 완전히 쟁의행위를 금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한다라는 게 원래 민주노총의 입장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좀 타협을 해서 그럼 최소한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필요할 경우에 그 손해배상 책임을 할 수는 있는데, 개별 조합원에게까지 지금 손해배상 책임을 물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어떤 책임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책임져야 할 범위 내에서 책임지게 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에요. 책임이 많은, 뭐 예를 들면은 여기 다 간부들이긴 합니다만, 예를 들면 간부하고 평조합원하고 같은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배상 책임을 이렇게 좀 차별화하자라는 것이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급적이면 제약한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예를 들면 구조조정이 돼요. 구조조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파업을 해. 그럼 그 파업은 현행법상의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현행법상으로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과 관련해서 노사 간의 의견의 불일치여가지고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정리해고 문제와 관련해서 하면은 불법 파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조정에 대해서 파업을 하더라도 합법 파업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받자라는 취지에서 파업의 대상이 되는 것을 좀 넓히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노동자, 소위 말하는 특수고용 노동자하고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노동자성을 인정해 주는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노동조합법의 노동자 정의를 바꾸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예를 들면 여기 대리운전 노조가 대표적인데, 이미 예를 들면은 그 노동조합을 결성을 해서 이미 설립 신고까지 완료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노조법상의 노조를 합법적으로 결성 못할 이유는 거의 없어졌어요. 이미 법이 바뀌든 안 바뀌든 간에 관행과 판례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이제 쟁취한 게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서 또 뭐가 문제가 됐냐면, 근데 정부가 좀 악랄한 정부가 들어섰어. 지난번 윤석열 정부처럼.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대표적으로 화물연대라든가 건설 쪽에서도 건설 일용직도 있지만 건설 기계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있거든요. 이쪽을 그냥 공정거래법을 가지고 해서 공정거래법상으로는, 예를 들면 우리 노조법으로는 파업인데 공정거래법상으로는 그게 담합이 되는 거예요. 담합이. 그래서 그게 불법시 되는 거죠. 그래서 단체 행동 자체가 담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투쟁으로 돌파를 해왔습니다만, 이 차제에 노조법 2, 3조 개정을 한다고 한다면 차제에 아예 노조법 2조의 노동자 정의에 예를 들면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도 들어올 수 있게끔 그 정의 규정을 좀 확대하자라는 게 핵심인데,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노동자 정의 조항은 뺐어요. 빼고 나머지 조항을 가지고 아마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이고요. 제가 누구라고 그랬죠? 죄송합니다. 이재명 정부. 네, 이재명 정부가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교원은 정치기본법이나 여기는 이제 1.5권이라고 해서 단체 교섭권, 단결권, 단체 교섭권, 그 다음에 파업권이 있는데, 파업권은 금지가 돼 있고 단체 교섭권은 0.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교섭 사항이 아니고 예사이나 등등에 다 걸려 있어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 노동 기본권을 좀 확대하고, 또 하나는 여기를 보면 이제 정치 활동을 거의 못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정부에 대해서 뭔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어떤 뭐 신문에 뭔가를 내는 것조차도 사실은 이제 금지돼 있어 가지고 징계 사유가 되는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걸 최소한 업무 외 시간에는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자. 그다음에 노동 상권 중에 파업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제한을 하겠지만 완전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좀 고치겠다는 건데, 제가 업무 보고를 보니까
뭐 사회적 공론화와 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고용노동부가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주로 사회적 합의를 혹은 사회적 대화나 사회적 합의를 통해 특정한 공약을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안 하겠다라는 말을 그렇게 하거든요. 혹은 굉장히 늦게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요거는 공약상으로는 있는데 굉장히 어떻게 추진이 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투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대화도 이제 이게 좀 복잡한데, 사회적 대화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회적 대화기구는 뭐가 있어요? 노사정위원회, 지금은 경사노위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이재명 정부에 있어서 사회적 대화의 핵심은 일단은 행정부 주도의 사회적 대화기구로 올인하는 것은 안 한다. 그러니까 행정부 주도의 사회적 대화기구는 뭐냐면 경사노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걸 없애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올인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뭔가 뭐 노동정책을 이렇게 좀 관철하는 그러한 루트로 사용하겠다라는 건 아니고 대신 다양화하겠다라는 건데, 어떻게 다양화하겠다라는 거냐. 첫 번째로는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기구를 한번 열어보겠다. 근데 이제 이건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회의장에 대해서 이리라저리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약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실제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해서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민주노총 내부에 어떤 내부 논쟁이 있는 거죠. 과연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맞냐, 그렇지 않냐와 관련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라든가 경사노위 밖에서 다양하게 사회적 대화를 해보겠는데, 대표적으로 지역에서 한번 해보겠다. 여러분, 지역에는 뭐가 있어요? 사회적 대화기구가? 예, 지자체 수준에서 있는 거는 뭐냐면 노사민정협의회가 있죠. 노사민정협의회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건데, 여기에는 민주노총은 현재 공식 입장은 경사노위에도 불참이고, 그 다음에 노사민정협의회 역시도 여기에도 중집 결정으로 참여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명박 정부 때 이제 경사노위와 연계해서 지역 차원의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든다고 해서 그렇게 해놓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지역 차원의 사회적 대화를 한번 활성화시켜 보겠다라는 게 역시 이제 이재명 정부가 지금 현재 내놓고 있는 거예요.근데 특히나 이제 미조직된 노동자들, 그러니까 미조직된 노동자들이 많은 그러한 업종, 직종과 관련해서는 뭐 미조직위원회 같은 거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요거는 사회적 대화 관련해서 우리 이제 민주노총 내에서 이제 워낙 쟁점이 많으니까 저도 이제 말씀드리기가 다소 부담은 됩니다만, 아무튼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앙의 사회적 대화기구는 사실은 정치적으로 교환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본가하고 그다음에 노동 사이에 있어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제 IMF 경제위기 직후에 노사정위원회에서 야합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공무원, 교원 이쪽에 합법화 시켜주고 민주노총 합법화 시켜준 대신에 정리해고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정치적으로 교환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저희들의 이제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해서 이제 쭉 해서 이제 지금도 노사정위원회 경사노위에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중앙 차원에서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예를 들면 기브 앤 테이크, 즉 정치적으로 교환될 가능성이 높아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에 정치적인 부담이 굉장히 커요. 일단 들어가면 저쪽에선 너희들이 가져갈 것만 가져가고, 뭐 예를 들면 이거는 뭐 하나도 안 내놓겠다는 것이냐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참 얘기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대화인데.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대화. 꼭 합의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서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대화나 협의, 이런 거를 기초로 해서 사회적 대화기구를 운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협의나 대화를 쭉 하다 보니까 요거는 충분히 합의가 될 수 있겠네라고 하면 그 기구 밖에 빼서 노사정 대표자들이 합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분리하는 거예요. 합의하는 것과 협의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이 분리를 해서 하도록 하자. 그러면 민주노총이 이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걸 검토해 볼 수 있다라는 입장이 문재인 정부 때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문재인 정부는 우리 민주노총이 이 안을 못 받았죠. 그래서 경사노위에 그래서 의결 기능을 없애라. 의결 기능이 있으면 너희들이 수로 밀어붙일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하고 협의를 하고 만약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밖에서 합의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의결 기능을 남겨놓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탕근제와 관련해서 그 야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역사가 있는데 그러한 역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중앙의 사회적 대화 기구는 그만큼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하고 어렵다. 하지만 이제 제가 조금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는 거는 전 지역이에요. 현재의 지역에 지자체에 광역에도 있고 기초에도 있는데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노사민정협의회는 문제가 많아요. 그 자체가 별다르게 실효성이 없어요. 하지만 좀 실효성 있게 지역의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드는 걸 전제로 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본부나 우리 지역 지부 등에서 거기 그러한 어떤 지역 자원의 사회적 대화기구를 활용해서 뭔가의 어떤 우리의 의제를 공론화하고 지자체와의 어떤 협의 이런 부분을 사업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는 검토해 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 입장이고 또 하나는 산업업종별로도 저는 가능하다. 산업업종별로도 필요한 만큼 노정이든 노사정이든 간에 그런 어떤 협의 구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합의에 목매이면 큰일 난다. 그냥 협의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 밖에 빼서 합의할 수 있을 만큼만 합의하는 이런 것이 관행으로 전착된다고 하면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서도 조금 더 유연한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 문재인 정부는 현재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를 추진하고 있고 예. 자꾸 문재인 죄송합니다. 이제는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를 추진을 하고 있고 물론 이건 공약상은 당연히 아니겠죠. 왜냐하면 국회가 알아서 추진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지역을 좀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이 어떻게 구상이 되고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이제 지역 본부라든가 지역 지부 차원에서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저는 모든 지역 본부가 일괄적으로 들어가네만 할 필요는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대구 경북 들어가 봐야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필요한 지역 본부가 또 있거든요. 현안이 있고 그럴 경우에는 지역 본부의 의결 단위의 논의를 통해서 지역 본부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열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하지만 지금 현재는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에는 민주노총 전체 방침이 참여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고 유일하게 한 곳 참여하는 곳이 여수시에 있는데 거기는 약간의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여수시 지부, 지역 본부 말고 지부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지역 요즘 화학 그쪽 산업이 이제 좀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등등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부 또 기초지자체에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생활임금 있잖아요. 생활임금을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놔버린 거야. 원래 생활임금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우리의 요구였고 또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야지 우리도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결정하겠다라고 이제 해놔버리면 민주노총 거기에 불참 입장인데 참여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어디가 그랬냐면 은수미 시장 시절에 성남시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기는 상당히 애매한 상태가 돼버린 거죠. 아무튼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사회적 대화와 비슷한 건데 민주노총은 정부위원회 굉장히 많이 참여해요. 한 5, 60개 정도의 정부위원회가 되고 뭐 웬만한 곳은 다 참여를 해요.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한 건 다 아시죠? 그래서 그것 말고도 뭐 고용보험위원회,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정책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뭐 건강보험 관련한 예를 들면 수가 결정하는 건정심 건강보험 정책 심의위원회 뭐 등등 4대 사회보험 그 다음에 뭐 자격 뭐 등등 굉장히 많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저임금위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정부위원회에서 민주노총 아무리 넓혀봐야 한국노총까지 해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들의 의결권이라든가 발언권이 세지 않아요. 세다고 말하기도 조금 굉장히 부끄럽게 그냥 참여하는 수준 이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하자. 그래서 노동계의 어떤 참여할 수 있는 대표 수를 늘리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의결 권한을 줘야 되는데 사실은 최저임금위원회 여러분 불만 많잖아요. 도대체 왜 공익들이 다 결정하냐. 거기는 노사 공 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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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는데 우리 노동계 다 힘 합해봐야 9명이요. 나머지 18명. 그럼 노사는 각자 알아서 주장하면 9명의 공익위원인데 공익위원 정부가 다 추천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많고 그럼 정부가 다 알아서 결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그 정도 되더라도 그 3분의 1 정도의 의결권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불만이잖아요. 근데 다른 정부위원회는 그 정도도 아니에요. 뭐 20분의 1, 30분의 1 말도 아닌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 생각에는 최소한 최저임금위원회 정도는 그래도 돼야지 숫자가 돼야지 비록 당하더라도 열심히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 내에서 일정의 성과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노사정이 각각 일씩 정도의 어떤 발언권이나 의결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주장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정부의 이제 공약에는 노사가 붙긴 했지만 뭐 사는 꼭 거기 안 들어와도 다양한 루트로 로비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사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겠다라고 공약으로는 돼 있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행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그런 말씀드렸듯이 그런 정도, 최소한 3분의 1 정도, 뭐 2분의 1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이제 굉장히 안 해줄 것 같아서 최소한 최저임금위원회 수준의 발언권이나 의결권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 이건 이후에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중앙이 이렇게 되면 지자체에 대해서도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죠. 각종 이제 광역이나 기초지자체도 비슷한 위원회들이 있는데 그냥 노동조합 대표자들 끼워 넣기로 그냥 넣은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거를 좀 실질화 시켜낼 수 있는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공무직위원회를 이제 제정하겠다는 거 이건 이제 김주영 지금 현재 그 국회의원이 이미 발의해 놓은 거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겠다. 공무직위원회법을 제정하겠다라는 거고 이건 아마 대부분 다 알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근로자 대표인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대표가 있는데 근로자 대표가 굉장히 많은 것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한데 근로기준법에 보면 뭐 정리해고 때도 그렇고 근데 이것을 근로자 대표를 어떻게 선출할 것이며 어떤 역할이 있고 어떠한 이제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가에 대한 관련된 법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한번 정비를 하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선출은 이제 직접 비밀 투표로 해서 선출하고 임기를 보장하고 역할이나 법적 보호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노동자 과반수를 대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군기법을 개정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사내하청 파기한 계약이 있으면 인원 비례로 해서 그들도 근로자 대표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핵심이고 여기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은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였어요.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에 현행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과반수 노조가 근로자 대표가 되게 돼 있는데 일부 노동 연구자들은 그거는 과반수 노조에 대의 어떤 기득권 너무 과도한 보호 아니냐라는 주장을 해서 아예 과반수 노조도 그냥 소위 말해서 이제 가드 내리고 그 투표 참여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어차피 과반수 노조면 당연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만 이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약화될 우려가 좀 있다라고 해서 이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좀 그거를 반대해서 현재 민주당의 공약사항으로도 과반수 노조의 지위는 일단 보장하는 걸로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대표 노동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해서 선출하도록 한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렇죠. 달라요. 예, 그건 달라요. 근로자위원회는 노사협의회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 이제 근로기준법으로는 근로자 대표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그럼 근로자 대표와 근로자위원회 관계에 대해서도 법상으로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그 근로자 대표가 포함이 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근로자위원으로도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근참법에 보면은 근로자위원, 그러니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위원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그래, 과반노조 아니거나 혹여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이제 근참법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22년 6월 20일인가 개정된 그 개정안이 있던데 보니까 위원 선거인단이라는 거를 특정한 사업장이 그러니까 뭐 특수성에 따라서 위원 선거인을 뽑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간선제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저희 사업장이 그게 문제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회사가 너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미국 선거처럼 대의원 선거인단 같이 뽑아 그 사람들은 전 조합원이 그러니까 전 직원이 뽑고 그 사람들이 근로자 위원을 뽑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22년에 개정된 거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 최근에 개정된 부분은 제가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그 모르는데 근데 원래 간선제는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근로자위원이든 근로자 대표든 간에 직접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떠한 특정한 조건에서 뭐 예를 들면 간선으로도 선출할 수 있다라고 어떤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러프하게 돼 있어요. 그게 다만 그러니까 그렇게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뭐 특수성에 의하여 그 특수성이라는 거를 어떻게 증명할 거냐는 없고요. 특수성에 의하여 위원 선거인을 부서별로 선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 전에 소위 말해서 이제 부서별로 선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사업장 전체의 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측에서 계속 그 노동조합이 아무래도 이제 집단적으로 결속을 해가지고 있으니까 노동조합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사람들이 근로자 대표나 아니면 근로자위원으로 되니까 그걸 그냥 부서별로 나누자. 그럼 특정 부서별로 나누자는 거는 어쨌든 근데 그거는 그렇죠. 근로자위원회 자격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근로자위원을 뽑는 위원 선거인단이라는 거예요. 그건 한번 우리 서울본부의 우리 법규 담당자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며칠 전에 알아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22년에 개정돼서 윤석열 때 또 이거 이상한 걸 들여왔구나 막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한번 저도 확인을 해볼게요. 네. 예, 아무튼 그런 예, 말씀. 그 과반수 노조가 있을 경우에 지위는 보장하겠다 했는데 그렇죠. 그 과반수 노조가 전체 노동자 숫자의 과반수입니까 아니면 교섭 참여 노동조합 조합원 과반수? 그 사업장에 그 사업장 전체. 예, 사업장 전체죠. 예. 그러니까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수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어디 쪽이 많냐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고 다수 노조가 소위 말해서 이제 교섭권을 갖는 건데 요 근로자 대표에서 과반수 노조의 근로자 대표성은 전체 사업장 전체 노동자 중에 과반수. 근데 어쨌든 저 근로자 대표위원회 상설 제도 적용하고 노사협의회 그거는 아직까지는 다르다는 것이죠. 달라요. 다른 거 이거는 이제 근로기준법상 이렇게 고치고 그 다음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했는데 그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대표가 이제 선출이 되면 뭐 근로자위원은 또 별도로 선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통일시키겠다는 거예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대표 이거가 지금 현재 다른 법에 규율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어떻게 선출해야 되는가가 애매한데 이거를 하나로 합해가지고 이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면 이 선출된 근로자 대표가 소위 말해서 이 근로자위원으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노동시장 쪽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요거는 넘어갈게요. 일단은 가장 이제 크게 이 강조되고 있는 거는 요거예요. 소위 말하는 일터기본법 혹은 이제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법인데 요건 사실은 얘기는 좀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좀 많이 우리 내부에 있어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소위 말해서 이거는 뭐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의 이제 계약 형식 꼭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뭐 위탁이나 그다음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아무튼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노무를 제공 혹은 노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보호하겠다라는 게 핵심인데 이건 기본법이기 때문에 약간 이념형 그런 어떤 그 기본법이고 여기에 권리를 예를 들면 이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뭐 개인정보 보호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 그다음에 공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 뭐 일가정 양립, 그다음에 4대 사회보험 받을 권리 뭐 등 이런 걸 보장하겠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원래 왜 문제가 됐었냐면 우리 내부에서는 민주노총은 일하는 사람의 기본법에 대한 입장은 약간 모호한 입장이에요. 명확한 찬성 입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명확한 반대 입장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기 대리운전 노조도 있는데 대리운전 노조는 그건 내가 할 얘기는 아니구나. 아무튼 특히나 이제 이쪽에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이쪽에 이제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와 일터기본법상 노동자가 있으면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 기본법을 그냥 줄여서 그냥 일터기본법이라고 하면 그냥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라고 하죠.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라 한다면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보장된 권리 내용과 근기법에 보장된 권리 내용에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없으면은 굳이 따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서 보호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서 규정한 권리를 누려야 되는데 사용자가 어떻게 하냐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인데 해고를 해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적용을 받는 노동자로 그냥 전락을 시켜버리는 거야. 이런 사례가 실제 이탈리아에서 있었어요. 이탈리아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수고용 보호법을 만들었는데 이탈리아 자본가들이 그냥 거기에 있는 노동법을 적용받을 노동자들을 다 해고하고 특수고용으로 재고용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권리의 하향 평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애초 취지에는 가능한 꼭 근로기준법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하는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보다 약간 하회하더라도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받도록 하자라는 좋은 취지지만 현실에서 이게 작동이 되면 사용자들은 결국 그렇게 하지 않겠죠. 이쪽이 좀 더 경제적 부담이 적네? 그러면 이쪽으로 다 몰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권리의 하향 평준화였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 강했고 총연맹은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반대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부정적인 입장이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핵심은 그래서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노동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한 거예요. 혹은 우리가 지금 이제 개별 케이스별로 해서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데 분명하게 자기는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인데 사실은 근로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해서 퇴직금도 못 받고 그냥 예를 들면 정리해 해고를 당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소송을 가잖아요. 그럼 개별로 소송을 해가지고 나중에 너는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라는 인정을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착목을 해서 가장 핵심적으로는 뭐냐면 그러면 일한 사람의 기본법을 제정할 수는 있어요. 이건 제 입장인데 제정할 수는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기준법상의 이 노동자 그 적용 범위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 확실하게 하는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노동자 추정 제도가 있는 거예요. 즉, 이 노동자 추정 제도는 뭐냐면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는 노동자, 이거를 이제 오분류된 노동자라고 그래요. 오는 이제 잘못 분류됐다는 뜻이에요. 잘못 분류된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선결 조건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없이 그냥 일터기본법을 떡하니 만들어 놓으면 사실 사용자들은 다 이쪽으로 가게 되고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권리가 하향 평준화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번에 공약에도 이거를 노동자 추정제도라고 그래요. 즉 계약의 형식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은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몇 가지 이제 징표가 있다고 한다면 추정을 하고 근데 쟤는 근로기준법 노동자가 아니다 라는 거를 지금까지는 누가 그거를 노동자임을 누가 입증했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입증을 했었어야 됐어요. 나는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맞다라는 걸 입증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반증권의 제도화라고 했는데 그건 뭐냐면 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해라라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정부는 얘는 노동자라고 하고 근데 노동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책임을 사용자에게 지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인데 잘못 분류되어 가지고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못 받는 노동자를 다시 원위치시켜 놓는 것이 첫 번째고 그걸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로 추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다라고 누군가가 주장하면 그거를 입증해야 되는 책임은 사용자가 하는 걸로. 이게 선결 조건이 될 때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아야 하는 노동자가 밑으로 떨어질 일이 그래도 벌어질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많이 최소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근로기준법으로 보호하기 힘든 이제 그 노동자들은 소위 말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으로 보호하자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내부에서 아마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로는 이제 모호한 입장, 전략적 모호성인데 왜냐하면 우리 가맹 산하조직 내에서도 입장이 통일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서비스 연맹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대해서 다소 긍정적인 입장을 이미 피력을 했고 공공운수 노조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반대 입장을 피력을 했고 근데 이제 그래서 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입장이 없는데 입장이 없다기보다는 NCND 즉 명확한 반대도 명확한 찬성도 아닌 정도의 입장 없음으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저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추진이 된다고 하면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 추정제도와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입증 책임을 해야 되는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기본법에 어떠한 권리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가와 관련해서 그 보장돼야 하는 권리 내용을 최대한 넓고 깊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단시간 노동자는 현재 초단시간 노동자가 뭐 누구인지는 알겠고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일하는 노동자를 초단시간 노동자인데 지금 현재 유급휴가, 주휴일 등에 대해서 지금 적용을 못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초단시간 노동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적용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좀 핵심이고요. 다만 노동부 업무보고에 보면 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충분한 노사 논의 및 공감대에 기반하여 추진한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거의 이제 그렇죠. 명확하게 안 한다고는 아니지만 굉장히 이것도 우리가 열심히 투쟁을 하지 않으면 통과되기 어려운데 이 초단시간 노동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한국어 교원 있죠. 우리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친 교원이 대학마다 있는데 그 대학교에서도 기본적인 수업 시수가 주 20시간 이상 됐었는데 이거를 15시간 미만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사회보험료를 안 내도 되니까. 그 다음에 사회보험도 적용을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주휴성도 안 줘도 되니까. 그 경제적인 책임이 소위 말해 축소되는 게 어마어마하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게 하기 위해서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에게도 시간 비례로 해서 적용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인 거죠. 그 다음 5인 미만도 다 아실 거고 현재 5인 미만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적용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단계적으로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것도 영세소 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서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것도 상당히 만만치 않은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죠. 노동시간 단축인데 주 4.5일제와 노동시간 단축인데 여러분이 헷갈려서는 안 되는 건 뭐냐면 주 4.5일제는 법정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법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 다만 시범 사업을 하고 시범 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겠다. 근로기준법상의 포괄임금을 금지하겠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노동시간에 대한 기록이나 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입법을 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뭐 그 육아기에 연차 사용 청구권 등등에 대해서 하겠다. 뭐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있는데 핵심은 주 4.5일제는 법제화 방식으로 하지 않고 시범 사업을 하고 그 시범 사업을 하는 산업 업종에 대해서 정책적 지원을 한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괄임금이기 때문에 포괄임금을 금지하는 것을 명확하게 법제화하겠다. 세 번째로는 노동시간에 대해서 적용 제외되는 노동자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초단시간 노동자가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노동시간에 대한 조항, 근로기준법이 있잖아요. 일주 40시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적용 제외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적용을 확대하겠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아쉬운 건 요거예요. 뭐냐면 원래 이 노동 시간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야간 노동 문제가 있어요. 요즘 배달 택배 새벽 심야 노동 심각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과로사 등이 있는데 이 야간 노동에 대한 규제가 빠졌어요. 이제 이게 좀 왜냐하면 이제 야간 노동에 대한 규제는 유럽연합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야간 노동자는 일일 노동 시간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게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야간 노동이나 새벽 노동은 더 많은 에너지나 이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게 빠지는 점. 그리고 일일 노동 시간 상한 우리나라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없어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상에 보면 주로만 돼 있어. 주 40시간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헷갈렸는데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체는 일주 52시간 체제가 아니에요. 그냥 잘못 알고 있는데 일주 40시간. 예외적으로 노사가 합의하면 12시간에 한해서 일주 12시간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연장 노동을 할 수 있다는 거지 52시간 다 풀로 채워서 하는 경우 그러니까 풀로 채워라라는 그 소위 말해서 52시간 체제가 아니고 주 40시간 체제인데 주 52시간 체제라고 문재인 정부가 너무 많이 떠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다 52시간 체제인 걸로 알고 있어요. 52시간 체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이제 이러저러 이제 유연화 이런 체계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핵심은 노동 시간과 관련해서 제한을 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를 하려면 핵심적으로는 8시간 죄송합니다. 일일 노동 시간을 몇 시간까지 할 수 있는가의 상한을 정해야 되는데 그거가 현재 없고 다른 나라에서는 일일 노동 시간을 10시간으로 죄송합니다. 10시간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고 혹은 24시간과 24시간이 있으면 이 사이에 있어서 연속으로 일을 못하게 이 24시간과 24시간 사이에 있어서 반드시 11시간은 연속적으로 해서 휴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빠졌어요. 이번 공약에서. 그래서 빠져가지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다. 그러면 주 4.5일제라고 하는 게 주 몇 시간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루에 9시간에서 4.5일이면은 40시간 플러스 40시간 플러스 0.5니까 4 아니죠. 죄송합니다만 48에 32에다가 36시간이에요. 36시간. 예. 36시간인데 9시간씩 4일 도 된다. 혹은 뭐 그렇게 그러니까 9시간이라는 건 점심시간을 제외한 9시간을 얘기하는 네, 맞아요. 예. 점심시간 제외. 회사에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 9시간 그러니까 예. 휴게시간 포함해서 9시간.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는 점심시간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종의 대기 시간이니까. 근데 그건 쟁점이 많아요. 쟁점이 많아서 거기까지 주장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4.5일을 하는데 주로는 아마 보건의료, 금융, 그 다음에 공기업 좀 큰데 요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시범 사업을 하도록 촉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 지원을 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장시간 노동은 넘어갈게요. 그다음 포괄임금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로기준법에 좀 명확하게 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서 핵심은 이제 뭐 예를 들면 고정 OT 수당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에게 유리한 게 있거든요. 고정 OT 수당은 이제 연장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아예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냥 시간의 수당을 해줘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사실 포괄임금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라는 건데 대체로 보면은 포괄임금이 문제가 되는 건 노동자에게 유리한 것까지 없애자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용자들이 연장 노동을 과도하게 시켜놓고 그 시간 비례에 따라서 연장 노동 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한해서
소위 말하는 포괄임금을 금지하도록 하자.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건 상시지속 업무인데 이거는 일단 이재명 정부도 상시지속 업무와 관련해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직 채용 원칙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다만 문재인 정부 때도 이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공공 부분에서는 그나마 뭐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서 이러저러하게 이제 정규직 채용 원칙으로 하고 정규직 전환을 했는데 정규직 채용 원칙이 잘 지켜지지는 않았어요. 그다음에 정규직 전환도 자회사 중심으로 전환이 되고 더구나 더 큰 문제는 민간 부분으로 확산은 거의 안 됐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민간 부분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만만치 않아요. 목줄을 쥐고 하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근로기준법을 아예 바꿔가지고 정규직 채용 원칙을 하는 거는 자기들도 부담이고 뭐 그런 거여서 그래서 이제 그냥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공약에는 자발적으로 사용자가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직을 정규직화하면 대폭 지원을 하겠다. 예를 들면 이 정도 수준인데 그게 아마 적용이 될지 아니 적용이라기보다는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 있게 될지는 미지수이다. 라는 점이고요. 요거 굉장히 중요하죠. 소위 말해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이게 해고가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 노동계에서 요구를 했는데 공약에는 일단 들어가서 동일 업무 용역업체, 청소면 청소, 경비면 경비 이러한 용역업체 변경 시에 감적고용 노동자 교육승계 의무화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별도 법률을 정하겠다라는 제정 법률로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화법을 제정하겠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거는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보니까 또 엄청나게 뭐 이러저런 쟁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소위 말해서 뭐 원하청 구조가 우리나라는 그게 굉장히 산업 현장에 널리 퍼져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용역업체 변경 시에 노동자 고용 승계 의무화를 법을 만들어 놓으면 뭐 파급력이 크다. 그래서 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또 보고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사실 우리 이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일단은 공약에 들어갔고 이게 국정과제로까지 연결될지는 봐야겠지만 아무튼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투쟁을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김문수가 그런 장관, 네. 네, 그 기간에 된 거 아니에요? 저거를 넣은 거 아니에요? 지금 김영훈 뭐 장관 후보자? 예. 이 전에 저거는 공약을 넣는다고 한 거잖아요. 일단 그게 들어가 있는 들어갔죠. 네, 노동부 장관이 예, 예. 저처럼 그렇게 판단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문제가 아니라 이쪽에 그 사용자 쪽이 문제인 거죠. 사용자 쪽이 반대를 어마어마하게 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로서는 이제 고용 안정, 간접 고용 노동자의 고용 안정 문제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정년 연장은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는 거 이것도 좀 어떻게 할지는 좀 깝깝한 것 같아요. 이제 일단은 사용자, 그러니까 정부라기보다는 공약상으로 보면은 정년 연장을 추진하겠다라는 건데 그리고 이제 기존의 임금이나 노동 조건에 대해서는 조정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좀 기존의 어떤 노동 조건에 저하 없이 해보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것 같고 사용자 쪽은 일단은 퇴직하고 나서 재고용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좀 달라요. 법적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그냥 기존의 그런 근로 조건이나 그다음에 임금 등 그다음에 연차 등이 쭉 이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으로 이렇게 그 정년 연장이 정년 자체가 연장되는 거고 사용자 쪽은 이제 일단 60세에 퇴직하고 재고용하겠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같은 건 촉탁직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미 이제 퇴직한 조합원들, 노동자들 다시 촉탁직인데 그 약간의 이제 임시직, 계약직, 기간제 이런 비슷한 거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원하는 거고 촉탁직으로 하면 사실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근속연수나 임금 이런 걸 다 새로 세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인 부담이 훨씬 떨어지고 그리고 또 하지만 이제 굉장히 숙련된 인력이잖아요. 요즘 뭐 60세 되면 여전히 튼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굉장히 숙련된 고급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꼭 먹고 알 먹고인 거죠. 자본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계속 고용 제도를 하자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좀 확대하겠다는 건데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까지 확대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19개 직종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특히나 이제 노무 제공자라는 개념을 통해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이렇게 고용보험 적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 뭐 대리운전 노조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이제 대리운전, 뭐 화물기사 뭐 등등이 되어 있는데 이걸 확대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건 뭐 여러 가지 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와 관련해서 쟁점이 있긴 있는데 그 쟁점은 뭐냐면 지금은 이제 직종별로 계속 하나씩 추가하는 방식인데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면 계속 19개인데 뭐 21개, 25개, 30개 이렇게 해서 계속 직종을 열거해 가면서 확대할 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을 사용할 건지 다른 방식으로는 요즘 이제 언론에 많이 나왔던 소위 말하는 인적 용역 제공자, 인적 용역 사업 소득자, 예를 들면 국세청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적 시설 없이 소위 말해서 노무를 제공한 사람들은 사업 소득세를 내잖아요. 그게 한 800만 명 정도 돼요. 물론 중복 계산되는데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일단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들이 얘기가 좀 되고 있어서 어느 방향, 어떠한 방안으로 갈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아무튼 뭐 마무리는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예,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노사관계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초기업계에서 활성화하고 효력 확장,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노조법 2, 3조, 그다음에 근로자 대표 위원회 상설화 뭐 등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노동시장 쪽으로 이제 들어오면 아무래도 이제 소위 말해서 조금 더 이제 넓은 범위에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기본법, 그것과 이제 근로기준법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게 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고용보험 확대라든가,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그 동일한 어떤 업무일 경우에 있어서는 용역업체 변경 시에도 이제 고용승계를 의무한다든가 등이 좀 있어서 대체로 보면은 어떤 굉장히 나쁜 노동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건 보이진 않아요. 보이지는 않고 대체로 이제 이쪽 우리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자들이 요구한 그러한 그 내용이 많다기보다는 일정하게 공약에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거 확실한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조금 반드시 필요한 내용인데 공약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노동시간 단축에 있어서 일일 노동시간 상한이라든가 야간 노동 규제 이런 거에 빠져 있고, 초기업계에서 활성화도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도 하려고 한다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좀 빠져 있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좀 눈에 보이고, 또 하나는 사회적 대화나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면서 사회적 대화나 사회적 합의가 되지 그거를 핑계로 해서 공약 자체를 실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좀 눈에 보인다. 이제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하면 우리가 조금 정신 바짝 차리고 예의주시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대응을 하면 일정하게 뭐 소기의 성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